안녕하세요. 유철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5장 축전기와 유전체 첫 번째 파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번 시간에 배워야 할 내용에 대해서 잠시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축전기와 유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축전기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축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물리량인 전기 용량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전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평행판 축전기를 통해서 전기 용량의 산식이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축전기는 축전기 혼자로도 쓰이는 경우가 있지만 축전기의 원리를 이용해서 응용된 산업 분야 제품들이 아주 많이 있으니 그 제품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축전기를 직렬 연결 또는 병렬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면 그 용량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전기에서는 기본적인 음극과 양극 이외에 유전체라는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유전체를 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유전체를 사용하는 이유에서 근본적으로는 유전 상수가 어떻게 되는지, 유전체를 연결을 했을 때 축전기의 에너지와 에너지 밀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측에 나와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요. 보통 컴퓨터에서 쓰이는 예전에 쓰였던 사운드 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구성을 보게 되면 PCB 보드 위에 여러 가지 소자들이 저항이라든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축전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일종의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들어있는 소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저항도 있고 축전기도 있고 인덕터라고 하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리 시간에 여러분들 한 번씩은 들어보았을 만한 소자들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외에 뭐 트랜지스터라든가 다이오드라든가 그런 것들인 능동 소자와 더불어서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축전기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전기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전기 에너지를 보관하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축전기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축전기라고 하는 것은 영문으로 부르게 되면 커패시터라고 부르고 또 다른 명칭으로는 콘덴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전에 엔지니어들은 콘덴서라고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커패시터라는 표현을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커패시터, 축전기는 그 사용하는 목적이 전하 및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용도로 커패시터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측에 있는 이미지를 잠깐 보게 되면 우측에 있는 이미지에서 보면 여기에 지금 현재 커패시터가 있고요. 이 밑에 배터리가 전이차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로 전원 장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가 이렇게 끊어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 커패시터는 기본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전극이 하나씩 있고요. 이 전극 사이에는 유전체라고 되어 있는 물질로서 사실은 부도체가 이 가운데 끼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전지도 마찬가지로 이 사이에는 부도체라고 하는 것들이 가로막혀 있어서 자유전자가 이 내부에서는 흐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스위치를 연결을 해서 지금 현재 배터리 볼트가 4V일 때 캐퍼시터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V에서 자유전자가 파란색 점선을 표시되어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파란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다 도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유전자가 풍부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연결을 하게 되면 자유전자의 흐름이 생기는데 그 자유전자의 흐름이 생기는 이유는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전이처로 유지되어 있는 이 부분이 플러스보다 상대적으로 전이가 낮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풍부하고 자유전자는 플러스를 가야 되는 기본적인 성질 때문에 내부를 통해서 갈 수 없고 외부 도선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동을 해서 더 지나가려고 하다 보니 이 내부에는 부도체로 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고 극판에 모이게 되는데요. 극판에 모이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로 모이게 됩니다. 지금 현재 4V라고 했기 때문에 4V만큼의 전이차에 충족되는 만큼의 전하량이
이 마이너스 쪽에 자유전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모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레 이쪽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고요.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주위의 것들을 플러스로 유도하는 정전기 유도 때문에 이쪽 극반은 플러스로 유도가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를 하면 우측에 생긴 자유전자 때문에 플러스 극쪽에 있는 자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밀려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밀려나는 정도가 되게 되면 어쨌거나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대전이 되고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대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앞서 강의 시간에 계속 설명을 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리셋을 한번 하면 스위치를 오프를 시켰는데요. 스위치를 오프를 시키게 되면 여기 축적되어 있는 자유전자와 플러스 전하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이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디바이스가 있다고 해주면, 예를 들면 이쪽에 뭐 전구가 하나 있다고 해주게 되면 전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도선을 연결을 해주게 되면 자유전자가 바로 이쪽으로 흐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빛을 반짝하고 빛나게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커패시터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리셋을 해서 4V로 유지가 되고 있는 배터리 전위를 변형을 시켜서 10V까지 변형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와는 달리 양단 간의 전위차가 4V에서 10V로 전위차가 증가를 했습니다. 전위차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단위 전하간 가해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 또는 일 같은 것들이 그 크기가 세졌다는 것을 의미를 해주는데요. 따라서 10V로 된 상태에서 스위치를 다시 연결을 하면 자유전자가 다시 이렇게 분리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자유전자가 모이는 정도가 아까보다는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뜻하는 바는 동일한 커패시터 내에 전위차를 높게 주면 높게 줄수록 자유전하를 더 많이 분리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 이 분리된 자유전하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더 많이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회로를 통해서 커패시터와 그리고 배터리 외부 전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하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자연스레 전위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전기력과 전기장처럼 여기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공간상에서 분리가 되어 있으면 전기장이 형성이 되고, 이 전기장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수, 즉 이쪽이 전기장이 크다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전위차가 발생을 하는데 이 전위차가 발생하고 자유전하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디바이스가 바로 캐패시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우리가 만들게 되면 그 커패시터는 전기 용량이라고 되어 있는, 즉 자유전하를 얼마나 담을 수 있는지 크기를 말해주는 커패시터란스라는 물리량으로 우리가 그 단위를 정하게 되는데, 앞으로 대문자 C는 커패시턴스라고 되어 있는 전기 용량을 의미한다는 것을 반드시 잘 기억을 합니다. 이때 물리량 커패시턴스에 대한 단위는 페럿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페럿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또한 단위로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 잘 기억을 해줍니다. 전기 용량은 커패시턴스 라지 C로 쓰고 단위는 페럿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페럿은 상당히 큰 용량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산업계에서 쓰이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마이크로 페럿 또는 피코 페럿 등을 이용해서 사실상 많이 사용을 합니다. 커패시턴스,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전하량, 그리고 전위 등과의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수식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Q는 CV라는 수식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Q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전하량을 말하는 것이고요. C는 조금 전에 언급을 했던 전기용량을 말합니다. V는 전위차를 말합니다. 우측의 이미지에서 보았던 것처럼 Q는 여기에 모이고 있는 자유전자의 개수들이 얼마나 모여 있는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커패시턴스는 이 커패시터의 크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용량으로 보통 만들어질 때 정해지는 것이고요. V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주고 있는 전이차, 사실은 요 양단간에 걸리는 전이차입니다만 요 양단간에 걸리는 전이차나 외부에서 주고 있는 전이차나 같기 때문에 그 전이차에 의해서 그 용량 그 전하량 Q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Q는 CV라는 수식은 아주 중요한 수식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그럼 커패시턴스의 단위는 우리가 페럿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있는 수식을 다시 한번 잠깐만 정리를 해보게 되면 C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Q를 V로 나누는 값이고요. Q의 단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괄호 안에 쓰여있는 C 같은 경우에는 쿨롱을 말해주는 겁니다. 단위로 쿨롱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볼트로 나눠주게 되면 그 단위가 바로 페럿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괄호 안에 쓰이고 있는 이 C 같은 경우에는 쿨롱이라고 읽어주면 되고요. 단위입니다. 이 위에 나와 있는 C 같은 경우에는 물리량으로 문자로 표현을 해주는 커패시턴스라는 것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잘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전기 용량과 페럿, 전하량, 전위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혹시 개념이 단위가 잘 확보가 안 되어 있다면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패러렐 플레이트 커패시터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표현을 해보면 평행판으로 구성된 커패시터라는 뜻입니다. 두 개의 평평한 판을 기본적으로 커패시터의 모델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해하기가 좋기 때문이죠. 우측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두 개의 판이 있는데 평행한 상태로 놓여져 있고 지금 현재 계산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평행판 측정기를 이쪽에 이렇게 도시를 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은 요 두 양단 간의 거리 D가 있고요. 측정기의 그 전극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동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면적을 A라고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가우스의 법칙에 이것을 잠깐 응용을 해보게 되면 가우스 법칙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렉트릭 플럭스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고요. 그것은 전기장과 수직한 면을 통과하는 물리량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우스 법칙에서는 이 전기 선속이라고 하는 것들은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전하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즉 내부에 전하량이 있어야지만 전기선속이 유효한 개념이라는 거고요. Q 나누기 엡실론 제로, 진공에서 유전율로 나눠주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전기선속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수식을 가만히 한번 보고 정리를 해보게 되면 Q라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전기장과 엡실론 제로 그리고 면적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Q를 디파인 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위의 그 개념을 적용을 시켜야 되면 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ED라고 되어 있는 수식으로 정리가 한번 됐었고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전기 용량 C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전기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Q는 CV라고 얘기를 했고 C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C는 Q를 V로 나누는 것인데 이 Q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전기장과 엡실론 제로 A로 나타낼 수 있고 V는 ED로 나타낼 수 있으니 각각 수식을 적용을 해서 약분되는 항을 지우고 정리를 해보니 엡실론 제로 A 나누기 D라는 것들을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수식은 약간 앞에 있는 것들을 개념을 도입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결론은 전기 용량 C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엡실론 제로 A 그리고 그 두 판 사이의 거리인 D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즉 면적이 크면 클수록 전기 용량이 커지고 간격이 작으면 작을수록 평행판 사이의 간격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기 용량이 또한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수식 같은 경우에는 향후 문제풀이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쓰이는 수식이니까 이 수식 또한 잘 기억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모형으로 삼았던 이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진공에서의 상황을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구상에서 진공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곳은 없고 어떤 디바이스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전개를 위해서 진공을 일단 가정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공에서의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구하는 수식 C는 엡실론 제로 A 나누기 D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면적에 비례하고 그 두 극판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하는 관계로서 수식이 결정이 됩니다.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진공에서의 유전율은 엡실론 제로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엡실론 제로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뭐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원래 진공에서의 유전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 수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C 제곱분의 뮤제로분의 1로 결정이 되는데 C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속입니다. 그리고 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투자율이라고 하는 것인데, 투자율은 어떤 매질이 있으면 그 매질에 대해서 주변에서 자기장을 주었을 때 그 자기장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투자율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건 개념적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여기 나와 있는 수식 엡실론 제로가 8.85 곱하기 10-12승 페로퍼미터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뭐 암기를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전기 용량을 구하는 공식 C는 엡실론 제로 곱하기 A 나누기 D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앞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 배터리에 의해서 양난간의 전위차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지금 현재 이쪽은 플러스로 이쪽은 마이너스로 유지가 되어 있는 것들이 도선을 통해서 이 두 극판 사이의 전위차를 유지를 시켜주게 되면 이쪽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고 이쪽은 플러스로 대전이 되고, 나중에 스위치를 끊어서 이쪽을 모두 끊는다고 할지라도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화가 다른 데로 도망갈 길이 없게 되므로 전화가 고유하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리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을 커패시터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문제풀이를 하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문제 15.1번입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 면적이 주어져 있는데, 그 면적의 크기는 3cm 곱하기 4cm인 두 개의 판이고, 이 판의 간격이 2mm로 유지되고 있는 평행판 축전기가 있을 때, 이 축전기에 60V의 전원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내용을 구하시오 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들이 나왔는데요. 여기 지금 현재 면적 A가 나와 있고요. 이쪽은 앞서 얘기를 했던 간격 D가 나와 있고요. 60V라고 되어 있는 전원 V가 현재 나와 있을 때 구하라고 하는 전기 용량과 충전된 전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용량은 일단 커패시턴스 C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C에 대한 수식은 앞서 언급을 했던 수식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Q는 CV라는 수식 하나와 C는 엡실론 제로 A 나누기 D로 결정이 된다는 수식 둘이 있으니 그 두 개를 써놓고 이 위에 있는 조건을 통해서 풀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수식은 C는 엡실론 제로 A 나누기 D라는 수식을 선택을 해서 먼저 작성을 한 이후에 나머지는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엡실론 제로 같은 경우는 외울 필요는 없다고 했으니 여러분들 책을 찾아서 보면 될 거고요. 면적은 3cm, 4cm, 거리의 간격이 두 판 사이의 거리가 2mm로 되어 있으니 그 값을 대입을 해주는데, 늘 강조했던 것처럼 항상 단위는 MKS로 맞춰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3cm 곱하기 4cm 같은 경우에는 12 곱하기 10-4승 제곱미터라는 것으로 맞춰 주었고요. 두 판 사이의 거리 2mm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10-3승 미터로 맞춘 이후에 계산기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그것에 대한 크기는 5.31 곱하기 10-12승으로 나오고, 단위는 우리가 단위 환산을 통해서 또는 MKS 단위를 맞췄고, 커패시턴스 C의 단위는 페롯이라고 중요한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 페롯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완성을 해서 답을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은 충전된 전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된 전하라고 하는 것은 Q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Q는 앞서 언급을 했던 여러가지 수식, 전기력과 전기장 등에서 많은 수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챕터에서는 Q에 대한 수식은 하나밖에 없었고, 바로 그 수식이 Q는 CV입니다. Q를 구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커패시턴스를 알아야 되고 양난간에 걸리고 있는 전위를 알아야 되는데, 전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0V로 주어져 있고 C 값을 몰랐었는데 조금 전에 문제를 통해서 C 값이 얼마인지를 구했죠. 따라서 구한 값들을 적용을 해서
페럿 하나 쓰고 60V 써서 계산을 해주는데 그 크기는 3.19 곱하기 10-10승 쿨롱이 10승이 나오고 단위는 자연스럽게 전하량의 단위인 쿨롱을 써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C 같은 경우에는 단위로 쓰이는 쿨롱이라는 것이고 이 상단에 나와 있는 C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서 커패시턴스, 전기 용량을 말하고 있다는 것들을 의미를 혼동하지 말고 잘 구분해서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학습 문제 15.2번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 사이의 간격이 0.2mm고 앞서 문제보다 판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었네요. 그런데 전기 용량이 1페럿인 평행판 측정기를 만들려고 한다. 이것이 가능하겠는지 검토하라 라는 겁니다. 검토하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는 정확히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두 판 사이의 거리 D가 나와 있고 전기 용량인 C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수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뭔가, 또 쓸 수 있는 수식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전기 용량을 구하는 기본적인 수식인 C는 엡실론 제로 A 그리고 D라는 수식을 통해서 전기 용량을 구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모든 값들이 다 주어져 있는데 주어지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 면적입니다. 따라서 이 면적을 한번 검토를 해 볼 텐데요. 면적에 대해서 수식을 정리를 해주니까 이렇게 수식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기에 값들을 대입을 해서 도대체 면적이 어느 정도이면 판 사이 간격을 0.2mm로 유지를 했을 때 전기 용량이 1페롯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들은 대입을 해주면 되죠. 지금 현재 커패시턴스를 1페롯으로 집어넣고 MKS로 맞춰서 간격을 집어넣고 이 값들은 우리가 테이블에서 찾아서 집어넣어 주게 되면 그 크기가 22.5 곱하기 10의 6승 그리고 단위는 면적을 구한 것이기 때문에 제곱미터의 단위를 가지고 답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문제풀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그 답을 구하는 것으로 문제풀이가 끝나죠. 그런데 여기서는 검토를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요. 22.5 곱하기 10의 6승 제곱미터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사실상 우리가 이것들을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두 개의 평행판으로 되어 있는 커패시터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요거 하나의 면적이 얼마인지를 따져보니까 22.5 곱하기 10의 6승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정사각형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정사각형이라고 해주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가 둘이 서로 똑같으니까 루트를 씌워서 한 변의 길이를 계산해 줄 수가 있는데 나눠놓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변의 길이가 대략 4.7km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1페롯짜리 캐패시터를 만드는데 그 사이의 간격을 0.2mm로 유지를 해주면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두 개 있어야 되는데 이 한 변의 길이가 4.7km라는 거죠. 여러분들 상상이 됩니까? 4.7km로 되어 있는 금속으로 되어 있는 판을 두 개를 유지를 시켜야지만 1페롯짜리 전기 용량인 축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가능한가요?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거란 얘기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1페럿 그러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전기 용량이 1페럿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1페럿이라고 되어 있는 전기 용량은 아주 큰 전기 용량이라는 거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전기 용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앞서 보여줬던 것처럼 PCB 기판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마이크로페럿, 피코페럿을 그래서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1페럿이 너무나 큰 단위이기 때문에. 이 우측에 나와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커패시터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것인데요. 여기를 보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전격 전압이 있고요. 그때 이 측정기가 가지고 있는 용량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2200 마이크로페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2200 곱하기 10의-6승 페럿이라는 거죠. 아마 작은 것들은 용량이 더 작을 겁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1000 마이크로 페럿이고요. 여기는 470 마이크로 페럿이고요.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하는 데 있어 주어진 조건으로 답을 구하는 것들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원 페럿이라고 되어 있는 축전기 용량이 아주 클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알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축전기를 구매를 해서 뭐 회로를 구성할 일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사실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니까 어떤 감을 잡고 엔지니어적인 일을 할 때는 이러한 크기가 어느 정도의 개념인지를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강조해서 얘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축전기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전기는 아주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축전기라고 생각하기 힘들지만 예전에 이렇게 생긴 축전기가 사실상 있었습니다. 플레이트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보통 메탈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아주 풍부하고 플러스 전하 또는 마이너스 전하가 자유롭게 구분돼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면 이쪽 부분 플레이트와 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일이 채워져 있으니 이 오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부도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유전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태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가져가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앞에서는 평행판 축전기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축전기의 전기 용량 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기본적으로 계산되는 수식이 엡실론 제로가 들어가고 면적에 비례한다고 했고, 그 사이에는 반비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극판 사이의 간격을 줄이고 면적을 키움으로써 전기 용량을 확대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전기 에너지를 담아둘 수 있는 그릇이 크면 클수록 좋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기 때문에 면적을 극대화시키는 구조로서 이러한 형태의 축전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미지를 보게 되면 이 옆에 있는 좌측에 있는 이미지가 이렇게 제품화가 돼서 사실상 축전기가 구성됐던 예가 있고요. 또 다른 형태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는 축전기가 이렇게 현재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았던 축전기의 형태가 바로 이것인데요. 이것을 보게 되면 메탈 포일이 있고요. 메탈 포일 사이에는 페이퍼가 있습니다. 페이퍼는 부도체이죠. 그럼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도체가 메탈로 되어 있는 것들을 서로 분리를 시켜서 쇼트라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컨택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막아준 상태에서 축전기를 형성을 해주는데, 이렇게 형성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말아서 메탈 포일을 전극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면적을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부피는 작으면서 면적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극판 사이의 거리가 종이라고 해주면 그 두께가 사실은 아주 얇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까 언급을 했던 것처럼 축전기의 용량을 아주 키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돌돌 말아서 이런 통 안에 집어넣게 되면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축전기의 형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품 이미지로 보면은 다양한 형태의 축전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돌돌 말아서 집어넣은 형태의 축전기도 있고요. 지금 현재 용량을 키울 때는 이러한 형태를 많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뭐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 축전기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외에 뭐 MLCC라든가 필름형 캐패시터, 이런 경우에 이제 필름형 캐패시터도 있고 탄탈 캐패시터인 것 같기도 한데, 이런 형태로 제조를 하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형태로 제조를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축전기의 형태를 제가 다양하게 보여주었습니다만, 이 축전기의 형태가 예전에는 기본적인 평행판 축전기, 아까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축전기도 있고요. 뭐 공꼴로 되어 있는 그런 축전기도 만들 수가 있고요. 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얼기설기 되어 있는 플레이트를 이용한 형태의 축전기, 이렇게 둘둘 말아서 감아놓은 형태의 축전기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축전기 같은 경우에는 쓰이는 목적에 따라서 전격 전압이 있고, 그리고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회로를 구성을 하게 되면 직류에서는 무한대의 저항 역할을 하지만 교류에서는 일종의 저항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절하게 내가 구성을 하게 되면 회로 내에서의 저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변화시켜 줄 때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축전기에 요구되는 용량과 쓸 수 있는 전압 등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축전기가 개발되었고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축전기에 대한 파트 1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수식이, 중요한 수식이 두세 가지 나왔고 중요한 개념이 나왔으니 여러분들 복습을 통해서 그 개념을 좀 잘 파악을 해 두면 다음 시간에 학습을 할 유전체를 사용한 축전기를 물리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칩니다.